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미국의 거대 헬스케어 기업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질의응답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정말 내로라 하는 분석가들이 CEO랑 각 사업부 대표들을 딱 앉혀놓고요. 와, 정말 송곳 같은 질문들을 던지더라도요. 맞아요. 이걸 그냥 단순한 실적 발표 자료로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뭐랄까, 회사를 거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내부를 속속 들여다보는 그런 정밀 검사 기록에 가깝죠. 정밀 검사 기록이요? 네, 분석가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거의 메스처럼 회사의 가장 아픈 곳, 또 가장 자신 있는 곳을 동시에 찌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을 앞둔 이 거대 기업이 마주한 거대한 폭풍의 실체가 뭐고 또 그 폭풍을 뚫고 나아가기 위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전략의 핵심을 파헤쳐보는 거죠. 네. 특히 정부 정책, 내부 사업 실적, 미래 성장 전략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요. 구체적인 숫자하고 계획들 속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대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를 딱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MA 사업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령층 대상 민간 건강보험인데 여기가 이 회사의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프론 리서치의 조시 레스캠 분석가가 첫 질문부터 아주 세게 나오죠. 2026년에 MA 가입자 수가 10%대 중반이나 감소할 거라는 전망. 이거 정말 충격적인 숫자 아닌가요? 어휴, 그럼요. 보통 이런 대기업은 1, 2% 성장률에도 엄청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10%가 넘는 역성장을 스스로 예고했다? 이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그냥 자인하는 셈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당연히 왜?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팀 노엘 대표의 답변을 보면 그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정부 때문이에요. 아, 정부의 예산 삭감 문제군요. 답변해 보니까 지난 3년간 이 프로그램 예산이 무려 1,300억 달러나 삭감됐고 1,300억 달러요? 네. 심지어 2027년 예고안에서도 추가 삭감이 예고돼서 매우 실망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기업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 그것도 가장 강력한 변수인 정부 정책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니까 보험사는 당연히 가입자한테 주던 혜택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치과 진료나 안경 지원 같은 거요. 이런 부가 서비스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죠. 아, 결국 가입자들은 보험료는 비슷한데 혜택은 줄어드니까 다른 선택지를 찾아 떠나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도 2026년은 물론이고 2027년에도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뜻이죠. 와,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나이티드 헬스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보험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 노년층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맞습니다. 선택의 폭은 줄어들고 개인 부담은 늘어나는 구조로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케빈 피슈백 분석가가 던지는 질문이 또 흥미로워요. 네, 그 부분. 환자 위험도 기록 방식, 그러니까 코딩 방식 변경으로 3.3%의 추가 손실이 예상된다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지적하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하지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치명적이요. 네. 간단히 말해서 정부는 환자가 더 아프고 위험할수록 보험사에 돈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앞으로는 이 정도는 아픈 걸로 안 쳐주겠다. 이렇게 기준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하. 그럼 보험사는 똑같은 환자를 돌봐도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손실 규모가 무려 3.3%에 달한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예산 삭감이라는 정면 공격에 더해서 이런 기술적인 규정 변경으로 뒤통수까지 맞은 셈인 거죠. 정부 정책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핵심 사업이 이렇게 흔들린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그럼 도대체 성장은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 질문에 대한 회사의 대답이 바로 옵텀 헬스인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이쪽도 최근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6억에서 7억 달러나 낮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줬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울프 리서치의 저스틴 레이크 분석가가 정확히 그 점을 파고들죠.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면서 왜 연말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보였냐? 이건 정말 아픈 질문이에요. 아프네요. 여기에 대해 크리스타 넬슨 신임 CEO가 내놓는 답변에서 우리가 이 회사의 미래 전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게 구조조정하고 일회성 비용 때문이었다고 설명해요. 일회성 비용.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조정된 수익인 약 15억 달러를 새로운 기준으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죠. 단순히 비용을 털어냈다는 걸 넘어서 조직을 통합 가치 기반 의료 시스템으로 재정렬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치 기반 의료라는 말이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들려오던 유행어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맞아요. 이번 자료에서 보이는 그들의 접근 방식이 기존의 이야기와 다른 뭐가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또 다른 마케팅 용어일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질의응답의 괄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 기존 의료 방식은 자동차가 고장날 때마다 정비소에 돈을 내는 것과 같아요. 정비소 입장에서는 차가 자주 고장나야 돈을 벌죠. 이걸 진료 횟수 기반이라고 해요. 그런데 가치기관 의료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1년 내내 차가 고장나지 않게 관리해주는 구독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비슷해요. 정비소의 목표가 수리해서 예방으로 바뀌는 거죠. 예방으로요? 네. 즉, 환자를 병원에 오지 않게 만들수록 병원이 돈을 버는 완전히 역발상인 셈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환자가 더 건강해지고 병원을 덜 찾게 만드는 데 성공하면 그 성과를 보상받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차 진료를 중심으로 한 예방과 관리를 그토록 강조하는 거고요. 네. 크리스타 넬슨 CEO도 이 개념을 그냥 말로만 설명하지 않아요. 텍사스의 한 대형 시장에서 거둔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증거로 딱 제시하죠. 그 사례가 있었죠. 75만 명의 환자를 이런 방식으로 관리했더니 경쟁사보다 총 의료 비용을 30%나 낮췄고 환자 만족도는 90%에 달했다는 거예요. 와, 30%나요? 네. 심지어 수익성도 이미 회사의 장기 목표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모델은 그냥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돈도 벌면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셈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핵심 인사이트는 이 두 이야기, 즉 MA 사업의 위기하고 업터멜스의 가치 기반 의료 전환이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이에요. 동전의 양면이다. 네, 정부에 의존하는 MA 사업이 외부 요인으로 흔들리니까 회사는 생존을 위해서 가치 기반 의료라는 내부 혁신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거죠. 즉, 외부의 위기가 내부의 혁신을 강제하고 있는 아주 극적인 전환의 순간을 이 자료가 보여주는 겁니다. 와, MA와 옵텀이라는 두 거대 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봤는데요. 그렇다면 나머지 사업부들은 이 폭풍 속에서 방파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휩쓸려 보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저소득층 대상 보험인 메디케이드부터 한번 살펴보죠. 웰스파고의 스티븐 백스터 질문을 보면 이것도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메디케이드 역시 정부 예산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사업이라서 MA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팀 노엘 대표의 답변을 보면요. 2026년에 정부가 정해주는 보험료율이 연 6에서 7%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은 하지만 네. 실제 의료비는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죠. 결국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빨리 늘어나는 구조라서 메디케이드 사업의 수익성은 당분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방파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가치 파조를 맡고 있는 형국이죠. 그럼 직장인이나 개인이 가입하는 상업보험 부문은 어떤가요? 여기는 가입자가 무려 130만에서 140만 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이 부분은 댄 큐터 대표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는 감소분의 상당수, 그러니까 50만 명 이상이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시장, 소위 거래소 보험에서 나올 거라고 해요. 거래소 보험이요? 네, 그동안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서 보험료를 현실화했더니 가입자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소규모 기업들이 아예 보험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직원들의 의료비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도 가입자 감소의 원인이라고 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되고 2027년에는 정상 범위에 도달할 거라고 기대하던데 이건 일종의 체질 개선 과정으로 봐야 할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가입자 수를 좀 희생하더라도 수익성 높은 우량 고객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으로요. 네, 단기적인 외형 성장보다는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다른 사업부들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상업보험 부문이라도 최대한 수익성을 방어해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선전을 하는 곳도 있네요.
처방약 관리 부문인 옵텀 LX인데요. 맞아요. 모 회사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쪽 보험 가입자가 줄었으면 당연히 여기 실적도 나빠져야 할 텐데 외부에서 신규 고객사를 800개나 확보하면서 선방했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존 프린스 CEO가 그 비결로 세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요. 저렴한 비용, 투명성, 그리고 실행력.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다른 사업부들이 막 외부 환경 탓을 할 때 옵텀 LX는 철저하게 내부 경쟁력으로 위기를 돌파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력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예를 들면 그동안 업계의 관행처럼 여겨졌던 제약사 리베이트이잖아요. 네, 리베이트. 그걸 100% 고객에게 다시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점이 대표적이에요. 또 의사나 환자들이 약을 처방받을 때 거쳐야 했던 불필요한 사전 승인 절차를 10% 이상 과감하게 줄여버렸어요. 과감하네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옵텀 RX는 진짜 고객을 생각하는구나 이런 신뢰를 얻게 만든 거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투명성 전략이 먹힐까 생각해보면 아마 그동안 이 약값 시장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복잡했는지 반증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네요.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고객의 신뢰를 얻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했다는 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 네. 스티븐 햄슬리 CEO는 질의응답 말미암에 장기적으로 연간 13%에서 16%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요. 솔직히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는 현재의 위기를 파도에 비유하면서 그 파도 너머에 있는 몇 가지 핵심 성장 동력을 제시합니다. 성장 동력이요? 네. 첫째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이에요. 단순 업무 자동화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던 가치 기반 의료의 확산입니다. 역시 그 얘기군요. 이게 미래 헬스케어의 표준이 될 것이고 자신들이 그 시장의 선두주자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분석 사업 부문인 옵텀 인사이트의 성장 가능성을 꼽았죠. 맞습니다. 결국 단기적인 정책 변화라는 파도는 기술 혁신과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이라는 더 큰 조류를 통해 넘어서겠다. 이런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거군요. 네, 투자자들에게 단기적인 실적 악화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마지막으로 좀 인상 깊었던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업 관행에 대한 외부 독립기관의 검토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 싶어서 좀 뜬금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건 이 질의응답 전체를 마무리하는 매우 전략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전략적이요?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환자 위험도 평가 문제 기억나시죠? 네, 그럼요. 보험사가 환자의 상태를 부풀려서 정부 지원금을 더 타낼 수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거든요. 이건 회사의 평판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액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리스크입니다. 외부 기관의 검토를 받는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왜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하는 것처럼 비칠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더 영리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문제가 있어서 검토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토를 받는다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아하. 햄슬리 CEO와 넬슨 CEO가 이 보고서 결과가 매우 긍정적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검토를 진행해서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부 당국에게 우리는 당신들의 규제 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기 실적 방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규제 리스크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분석해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질의응답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네요. 정부 정책이라는 거대한 외부의 파도 앞에서 수익성을 지켜내야 하고 동시에 가치 기반 의료라는 새로운 모델로 내부 혁신의 엔진을 돌려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게 생생하게 느껴져요.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환자의 건강을 계산하고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을 절감한다는 가치 기반 의료의 숭고한 이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정부 예산과 주주들의 단기 수익성 기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압박 속에서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청취자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의료 비용을 줄이면서 모든 구성원이 더 나은 건강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과 기업으로서 이익을 내고 성장해야 하는 목표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이 산업,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건강과 직결된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